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오늘도 이제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다음에 또 기온도 많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1부 시작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방산이었습니다. 방위산업, 방산. 우리나라의 어머나 이제 수출 산업이 된, 이제 수출 효자 산업이 되고 있는 방산. 오늘 또 국군의 날이어서 이걸 또 퀴즈 정답으로 내드렸고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생근 님이 군인인 아들이 요즘에 드론과 방산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던데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 그 드론 조종 배우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 자격증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그게 또 민간 자격증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격증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농업에 쓰이는 건지 어떤 뭐 촬영에 쓰이는 건지 그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동민님 9시 5분이 되면 저희가 1부 시작할 시간이죠. 9시 5분이 되면 오늘은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막 설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저희 덕분에 이제 설렌다는 분 만나니까 저희가 설레네요. 고맙습니다. 송윤희님 오늘 쉬는 날인데 신랑은 배송 일이 있어서 함께 나왔어요. 비가 오니까 분위기 좋네요. 신랑은 일하지만 데이트하는 것 같다고 좋아하네요. 오늘 저는 신랑의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아내분이신 것 같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0692님 서울에도 방산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팔지 않습니다. 네. 종로가 을지로 그쪽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산시장 찾아보니까 주로 뭐 포장, 인쇄, 뭐 벽지 이런 거 파는 곳이라고 하네요. 방산시장. 필요하신 분은 방산시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탱크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증시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휴장이니까요. 오늘 증시는 이제 휴장, 쉬는 날이고요. 같은 시간에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는 한 1.6% 정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일본 증시,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 이후에 긴축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일본 증시가 4% 이상 폭락했었는데 오늘은 1%대 반등을 하고 있는 일본 증시입니다. 내수 산업 참 쉽지 않다. 또 자영업자들 참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창업, 소자본 창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소자본 창업왕, 장사 PT 운영자 서동국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동국 대표님 뭐 이렇게 원고를 많이 찾으세요? 옆에서 오프닝하고 있는데 계속 종이 소리가 나가지고 긴장을 좀 해가지고요. 긴장되셔서? 네네. 제 말씀을요.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일본 라멘집 2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이게 일본 요리다 보니까 우리가 라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창업 비용 얼마나 드셔서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오픈했던 본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500만 원을 들었고요.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픈한 매장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천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 네네. 전주에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보증금은 한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보증금이 2천만 원에 3천만 원 들었으니까 총 창업비용 5천 정도. 최근 보증금을 포함을 해도 소규모 창업이 그렇죠. 본점은 보증금을 포함해서 800만 원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요. 네. 라멘집. 근데 라멘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좀 원래 잘 아시던 업종이어서 그랬나요? 그렇죠.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그 라면 가게에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던 메뉴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소규모 창업이어서 그럴까요? 창업 비용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하셨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본점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되게 작아요. 예. 4평밖에 되지 않고요. 4평이면 한 몇 분 정도 들어가서 앉아서 먹을 수 총 있는. 좌석수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10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돼요. 바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바 테이블로. 네네. 그래서 3개월 만에 회수를 하셨다. 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500만 원의 창업 비용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5천만 원이 들어갔던 그 제일 마지막 오픈했던 그 매장의 한 3개월 정도 오픈했고요. 그간 오픈했던 매장은 전부 3개월 이내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매출 기준이 아니고 네. 순수익 기준으로 회수를 맞습니다. 했다라는 예, 거고. 순수익 기준으로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음. 여기가 그러면 문을 여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마지막 지점을 작년 6월 정도에 오픈했었어요. 한 1년 네. 4개월, 3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1년이 좀 넘어가네요. 첫 번째 점포는 2017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꽤 됐네요. 네, 꽤 됐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출은 좀 우상향 하던가요? 예, 계속 다행스럽게도 예, 우상향 중이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매장에 어느 정도 그 규모나 그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만족하는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그 손님과 그 직원분들의 그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범위가 그 본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매출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뭐 높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아웃라인을 좀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5천이면은 여기를 이제 정말 풀로 돌렸을 때 최대 매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 피로도가 좀 적은 네,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보증금 제외하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라면 가게가 월 매출 5천이다. 일단 네. 솔깃합니다. 좀 이따 많이 또 여쭤볼게요. 일단 네. 창톡의 노승우 대표님. 네. 소장업 창업이라면 네. 그 기준이 있을까요? 얼마까지가 소자본이다? 그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건 그런 건 없는데, 아니겠지만. 네. 그 우리나라 평균 창업 비용이 이제 중기부 소상공인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8,700만 원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점점 낮아진 거예요. 네. 이게 코로나 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예. 이게 1억 200만 원, 8,800만 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배달 전문점이 코로나 때 많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요새 무인 매장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업계에서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보통 총 창업 비용이 5천만 원 이하인 정도. 그러니까 평균 창업 비용의 한 절반 수준이죠. 네. 지금 서동국 대표님도 그 정도 5천만 원 밑으로 창업을 하셨고. 근데 창업 비용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세한 분들이 또 무리하게 또 계속 창업을 하시는 것도 반대로 있고 해석하자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오호. 서동국 대표님. 네. 서동국 대표님은 그냥 아예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그런 뭐 계획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고요. 예, 약간 테스트 매장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자영업을 하셨던 거는 아니고 네네네. 시작이니까 좀 네. 조심스럽게 작게 하자 이랬던 거예요. 사실 취지는 그게 맞았죠. 아하.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유학 경험을 했었을 때 그런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충분히 그런 매장으로도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 일본 라멘집. 네네네네. 일본 라면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런 식당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아무래도 월세 지금은 월세가 너무 높아지고 인건비도 거의 비등할 정도로 올라갔지만 네. 제가 그때 지냈을 시절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그때 10여 년 전도 거의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건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규모가 크게 하기에는 일본도 좀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가게라는 거를 좀 당연시하는 그런 매장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다른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어깨를 비비면서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런 도 되게 느낌. 어려웠습니다. 좀. 예. 그러면 소자본 창업의 장점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뭐 부담이 덜하다는 것부터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우선적으로는 그 초기 창업 비용이 좀 적다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이점으로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창업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할 때는 네네. 그럼 초기 자본 때문에 시작부터 좀 큰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자본 창업은 일단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 예, 그게 첫 번째로 좀 이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수금이 빨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3.6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회수금이 그만큼 훨씬 빠른 거고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새로 오픈한 매장을 거의 대부분의 매장을 3개월 내로 다 뭐 회수를 했고요. 빠르면은 뭐 한 달 내에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부담이 적다라는 게 소자본 창업의 큰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폐업 리스크도 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경제적 압박도 좀 덜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네네.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 보면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3.6년이다. 3년 반인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요? 노성욱 대표님? 그거는 아마 이제 투자금 회수한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고요. 회수한 분들, 살아남은 분들. 네네. 이제 회수 못한 분들이 사실 훨씬 많죠.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막 2년 만에 폐업한 분들 네네, 여기 통계도 그분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 회수를 못하는 경우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3년 안에 회수하면은 상위 10% 안에 든다. 상위 10%. 대부분은 3년을 못 버티니까 해서 3년 됐다 하면은 노포라고 할 정도로 요새는 3년 버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장사 고수다 하시는 상위 1% 분들은 1년 안에 회수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서동욱 대표님은 뭐 한 달, 3개월 만에 회수한 게 소자본 창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막 3, 4억 이렇게 들면 월 순이익이 3, 4천만 원씩 나도 1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영 하나를 이제 빼고 진행을 하신 거고. 근데 요즘은 이 창업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해서 장사 고수분들도 1년 안에 회수하는 것도 어렵다. 1년 반을 목표로 할 정도로 이제 회수 기간도 점점 어려워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소자본 창업은 그래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하. 근데 약간 좀 편견이랄까? 아니면 현실이랄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서동욱 대표님. 네네. 적은 자본으로 투자했으니까 네네. 수익이 나더라도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적게 투자하면은 수익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의 장점 중 하나가 일단 고정비가 작겠죠. 소자본 창업이라는 거는 규모도 좀 매장 규모도 좀 작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가 적다 보니까 순수익이 생각보다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큰 매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은 네. 그 매출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 단위로 나온다고 해도 네. 고정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순수익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저도 좀 놀랐던 경우가 많은데 와, 그 정도 매출인데 실제로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도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봤었어요. 저는 와, 저 정도 매출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남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오히려 좀 따지고 들고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니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하. 그래서 월세나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이제 한 달 매출이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랑 뭐 고정비가 하루면 해결되거든요. 네. 네, 그냥 하루 만에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비, 그러니까 하루만 열면 그게 다 회수가 돼요. 가게가 작으니까.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인건비, 제조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모든 매출이 이제 계속 순수익으로 예,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오히려 순수익 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매장이지만 좀 실속이 있는 매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승욱 대표님. 네. 사실 이게 처음에는 뭐 가진 자본이 얼마 없어서 그냥 소규모로 창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잘 되면 네. 옆으로 더 옆에 가게 임대 나온 걸로 이제 확장하고 가게 트고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률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뭐 워낙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대기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 수요요. 네,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소자본 창업의 다음 전략이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 매장으로 이제 작게 해보고 잘 되면 확장을 해야죠. 네. 근데 이거를 2호점으로 다른 상권에 내느냐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옆에를 터가지고 이제 확장을 하느냐 이거는 그 상권에서 내가 확장을 했을 때 이제 추가로 올 만한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서 못 들어오는 대기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2호점을 다른 상권에 내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그 어느 정도 대기 수요가 있다면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새로운 데 상권에다가 내면은 단골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명 브랜드 정말 TV에서 나오는 유명 셰프 분들도 2호점을 다른 상권에 냈다가 쫄딱 망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그거는 이제 줄 서는 거 보면은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시고 좀 확장해볼 만하다 하면 확장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허. 서동국 대표님은 그 전주에다가 라면집을 시작을 하셨고 그게 네네. 2017년이었고 네. 한 1년 한 3개월 전에 2호점을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점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다점포를 염두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솔직히 뭐 장사가 잘 될지 모를지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테스트 매장을 시작했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회수금도 바로바로 됐었고, 뭐 옆집 뒷집은 막 월세를 언제 내냐 뭐 이렇게 막 내야 될 돈이 막 산더미로 쌓여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속으로 나는 뭐 그런 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좀 고민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점포가 많아지면 네. 물론 이제 두 곳입니다만 네. 죄송합니다만 직원 몇 명인지 여쭤봐도 돼요? 직원 1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니 그 작은 가게인데도요? 이제 저희가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근데 10명의 직원 관리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게 소자본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거든요. 장점이요. 예, 그 중에 이제 직원 관리 시스템만 잘 만들어 두면은 네네. 그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다점포 사업 확장하기가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 이게 그 직원 관리 시스템인데 그 작은 매장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직원 한 명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을 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주면은 네. 그 사장이 모든 걸 직접 챙기지 않아도 그 다 이렇게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그 마지막 지점을 열 때는 제가 사실 거의 계약서에 사인을 할 정도만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어차피 다 그래서 맞춰져 지금은 있기 때문에. 10명의 직원이 알아서 돌아가는 물론 이제 네네네. 중간 관리자가 잘해야 네네네. 있습니다만 서동국 대표님이 지금 여기 서울에 와 계시는 것만 봐도 가게는 두 개 다 전주에 있고 김희동 님이 라멘을 팔았으니까 일본식입니다. 이 네. 라면을 팔아서 매출액이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잘 되는 상권이군요. 그 상권 자체가 어떻게 막 번화가입니까? 일단은 저희 가게 앞에서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손님분들이. 매장 앞에서.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라고 그래요? 얘기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그러니까 뭐 A급 상권 B급 정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A급 B급으로 소개하기도 애매한 그 정도의 위치고요. 그러니까 완전 좀 사람이 드문 여기에서 왜 장사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상권도 아닌 곳이에요. 그렇죠. 저도 가봤는데 네. 1호점 거의 주택가에 있는 네. 그 찾아가는 맛집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지나가다가 좀 보이진 신기하다. 않는 매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하여튼간 처음에는 테스트로 한번 시작해 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작은 곳에 임대료가 싼 곳에 네. 그렇게 찾으신 거. 근데 1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좀 모퉁이 예. 있는 사진이던데 사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자리를 고르신 걸 테고요. 상권이 약한 대신에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진짜 테스트였고요. 예. 네, 테스트였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두 번째 매장을 좀 과감히 투자를 해갖고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망한 매장이거든요. 1억을 넘게 들인 매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테스트 매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런 시스템이 계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자본 창업의 득점을 몰랐던 거죠. 그냥 테스트가 잘 됐으니까 2호점을 크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매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2배가 3배가 되면 얼마나 많이 이게 잘 될까 해서 같은 맛이고 같은 메뉴니까. 그렇죠. 월세도 10배, 규모도 막 투자금도 10배 이상 되고 과감히 투자했는데 그 매장이 망하면서 제가 본점이 잘 됐던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잘 된 거구나. 그 월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예, 권리금도 줬고요. 아니 저희가 사진 보고 있습니다만 가게 정면에 전봇대가 있네요. 아니 근데 500만 원으로 창업한 곳은 월 매출 5천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1억 원 들여서 창업한 곳은 망했고 네, 망했습니다. 그 시사점을 찾아봐야 돼. 아니 왜냐면은 저 앞부분에 장사가 너무 이제 잘 되신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다들 이렇게 뭐 500만 원으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자본 창업의 단점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그 현재 소자본 창업왕 장사 PT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소자본 창업이 매출이 잘 나올 때는요. 어느 정도 나올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히려 매출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네네. 되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원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 혼자서 운영을 할 때는 뭐 본인이 사장이고 대표니까 예.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그냥 이겨내겠는데 예. 이게 이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 직원 수가 좀 제한적이 있잖아요. 평수가 4평인데 몇 명이나 설 수 있겠습니까? 4평인데 홀 주방을 반으로만 나눠도 2평씩 있는 거잖아요. 네. 손님 2평, 저희 2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 수가 적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재 시에 그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그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탈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운영상에 그러네요. 큰 문제점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늦게 문을 못 나오면 여는 또 거죠. 손님들도 화내고 예, 그렇죠. 또 바 형태여서 손님들이 직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다 볼 수 보이는 있는데. 거죠. 네. 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평이면. 만드는 게 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저희는 그 위생 검사 오시면은요,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거의 바로 가실 정도로 왜냐하면 볼 것도 다 없어. 보이니까. 예. 한눈에 다 보여. 예, 항상 손님들이 다 위생 검사를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중요점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외량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은 일단 시스템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 구축한다라는 게 많은 시간이랑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마련만 되면 매장을 뭐 확장하거나 추가 직원을 고용해도 뭐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도 아까 그 직원 관리 시스템으로 네네. 해서 지금 전주에 있는 매장 2곳을 네. 사장님이 뭐 매번 가지 않아도 관리가 네네. 되는 그 직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가장 뭐 포인트는요. 직원 스스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좀 다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장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뭐 주방 따로, 홀 직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뭐 많게는 뭐 주차 이용까지 있는 정도로 그런 섹션을 좀 구별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 테이블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무조건 주방과 홀을 경계를 허물고 한 명이 다 소화해낼 수 있을게끔 처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주차는 어디, 2주차는 어디, 3주차는 어디 해서 3개월이면은 홀 주방, 손익계산서의 그 작성 요령까지 전부 다 교육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서빙하는 네. 직원도 손익계산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처음에는 가장 쉬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홀부터 해서 손님의 좀 니즈 파악이라든지 손님이 어떤 원하는 걸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손님이 음식을 남기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손님이 좀 다 파악하도록. 파악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 만들어 놓는 그러면은 거죠. 그냥 서빙 직원으로 뽑았지만 주방에서 요리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애초 공지는 저희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
다 가능하게. 네, 저희는 아예 면접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홀만 하겠다, 뭐 주방만 하겠다 하시고 지원하셔도 저희는 저희가 같이 근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다 하는 거고 외식업의 뜻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조리법이나 이런 것도 표준화가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뭐 그런 뭐 조리 도구나 그런 것들 다. 요거는 어떤 다른 매장에서 좀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그렇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 네,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저는 그렇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당연스럽게 오히려 왜 이 기구가 많이 없지라는 것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온스 국자라든지 예, 그런 국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그 계량 계량하는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 눈대중으로 막 고춧가루를 숟가락 퍼서 이렇게 넣는데 어떻게 하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갔던 김치찌개 집 가면 그렇게 하는데 저걸 어떻게 매운맛을 계량을 하시지 하니까 보통 주방장님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손에 익숙해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지만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점포로 내릴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올 수 있겠죠. 네네네. 아 근데 저 이 질문 드리려다가 그냥 질문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3364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네. 직원이 가게 옆에 똑같은 매장 개업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직원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배워갖고 창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희 육수랑 뭐든 전부 다 가르쳐드려서 전국 어디든 뭐 어디든 다 뭐 저희 레시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내 직원들도 그러네요. 뭐 그게 꼭 비밀일 이유는 없다 이런 거예요. 보통 그 기존의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맛의 기준을 많이 보시는데 당연히 손님 기준이시고 식당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바로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 식당 운영해 보면은요 맛의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맛이 없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맛만으로는 매장 운영하기가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 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사업이니까. 네. 근데 어떤 직원이 한 6개월이라고 사장님 저 500만 원, 1000만 원 모았어요. 네. 나가서 창업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노수묵 대표님. 네. 소자본 창업으로 할 만한 아이템 이제 서 대표님은 라멘집인데 네.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게 작게 창업을 하세요. 매장을 그러니까 고깃집 같은 경우도 보통 고깃집은 회식하러 많이 가니까 그쵸? 30평 이상으로 대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20평 이하 이제 작은 매장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바 테이블 일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직원 많이 안 써도 할 수 있도록 고깃집도 네, 또 뭐 국밥집도 이렇게 바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자본 창업화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인 매장이나 배달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운영할 때는 이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데는 이제 고정비는 적게 되지만 처음에 창업할 때 노출이 안 돼요. 무인 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동네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배달 전문점은 아예 배달 앱에서 노출이 돼야 되고 하니까 네. 광고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은 적게 되지만 이제 노출하기 위한 마케팅비 이런 변동비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1년 운영비로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케팅을 안 해도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식당이면은 더 효율적으로 소자본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잘 되면 또 네.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일종의 이제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 하죠. 권리금도 이제 크게 붙이고 네,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죠. 이게 탕후루랄지 또 요즘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그 요아정이라고 하죠. 네. 저희 애들도 처음에 그래서 그 줄임말인데 이거 뭔 말이냐 그 뭐 그건 요아정 사고라고 브랜드 해서. 이름이고요. 그건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아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탕후루가 망한 매장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제 탕후루 매장도 이제 많이 폐업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재창업하려는 수요가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기획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거를 또 이제 덥석 무는 분들이 이제 또 가맹점이 확 늘어나고 또 그런 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폐업할 때 되면 또 이제 다음 브랜드가 또 그 평수에 맞는 아이템을 또 개발을 해서 이제 소자본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기획형 프랜차이즈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거는 초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박이 나겠지만 유행의 초기에. 네, 네. 내가 알 정도면 네, 좀 막 뉴스에 나올 정도면 꼭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게요, 것들 그러게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점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는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점은 뭐 6개월 만에 회수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인테리어에서 새로운 주점으로 또 창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업종에서는 트렌드 때문에. 그렇게 해볼 만하다. 근데 그러려면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소자본으로 해야지 인테리어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소규모 창업이라고 하면은 커피 전문점. 네. 그것도 이제 테이블이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점들 많이 생각하시잖아. 또 가장 그렇죠. 흔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동네 카페 같은 경우는 뭐 테이블 한 두세 개 놓고 이제 테이크아웃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개인 카페로 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소자본으로 대부분은 창업을 하세요. 네. 뭐 한 8평, 10평 이 정도에서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인 거죠. 네. 그래서 잘 되면 좀 확장 이전을 하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고 예, 실제로 그렇게 구의동에서 서울 구의동에서 이제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확장 이전해서 잘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처음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예. 48만 원짜리 가게에서 실험실 컨셉으로 커피 전문점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커피가 전문성 있어 보이는 뭔가 막 비커에다 담아주고. 맞아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통한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가게로 그러려니까 이제 조금 더 입지도 좋은 데로 가고 큰 데로 갔더니 뭐 매출이 5배가 오르더라. 근데 그게 처음부터 거기서 했다가 망했으면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게 해보고 확장 이전하는 전략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한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으니까 매출은 2천만 원만 돼도 돼.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의 욕심이 멈추진 않잖아요. 점점 더 그래도 매출이 이제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네네. 서동국 대표님, 네. 적은 비용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네, 쉽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네. 예. 소자본 창업의 핵심은 이제 줄 세우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줄 세우기. 예, 그러니까 작은 가게에서 손님을 줄 세우지 않고서는 사실은 고매출이 달성하기는 힘듭니다. 인원수가 뭐 몇 자리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작은 가게에서 네. 좌석이 적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오히려 좀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뭐 상권에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 있다고 예를 들면요. 네. 중국집 안에 50석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한 3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죠. 점심시간에. 그러면은 30명이나 앉아 있어도 남은 자리가 한 20석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중국집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냥 중국집에 점심 식사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예를 들어서 8석 자리의 작은 매장에 10명만 와도 2명은 서 있어야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줄 서는 맛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당으로서는 뭐 최고의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수요 예측을 잘해야겠습니다만 네네. 수요 대비 공급을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라 이런 맞습니다, 뜻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좌석 예, 예. 수로.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네. 사람들이 찾아와야 줄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좀 극단적인 예가 있었었는데 네. 좌석이 10개인데 제가 손님이 들어오시고 식사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계산을 잘해갖고 최대한 회전을 생각을 해갖고 짰더니만 너무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설만 하면은 이제 또 빠지시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자를 빼버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예, 안 그래도 없는 10자리 중에 2자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8자리를 만들고 야.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소자본 창업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상권도 무슨 뭐 AB로 설명하기도 힘든 상권이라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 앞에 웨이팅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매장으로 보일까봐.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상한 동네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게가 작다고 물론 뭐 줄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줄 세우는 데에 비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키워드는 저는 메뉴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뉴판이요? 네네, 메뉴판. 그러니까 물론 그 손님들이 처음부터 줄을 잘 설지 않죠. 의자가 좁고 테이블 수가 적다고 줄 서면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시간 다 웨이팅이 걸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이 왜 줄 서는 걸 싫어할까를 그냥 귀찮아서 바로 그렇죠. 먹고 싶어서 이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요. 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줄을 안 서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리가 꽉 차면 손님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술을 써도 못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그렇죠. 분들, 점심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한정돼 있는 부분, 그런 손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이유가 대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고객분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가게야라는 생각과 솔직히 줄 설 정도는 아니자야. 뭐 이런 마음. 그리고 또 줄을 서신다고 하시더라도 기다려서 좀 맞아 맛만 없어 봐라. 막 이런 거를 직접 들었어요, 제가 좀 그래요. 예. 진짜 한번 보자 그래. 저는 이렇게. 정말 줄 서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딴데 가서 빨리 먹으면 되지 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전 경험을 좀 토대로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손님이 좀 많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손님들을 세우고 또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줄을 안 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일단 그 가게가 만석이 되고 웨이팅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을 세우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게에 손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바쁘니까 인사를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못 받으니 당연히 손님은 자리도 없고 인사도 안 하니 손님 받을 생각 없나 보다. 네, 바로 가시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네. 또 다음에 그날 이제 저녁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고 다음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이제 인사를 건네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5분 걸려요, 10분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했지라고 의무심이 들 정도로 얼마나 걸려요라는 답변을 아무리 드려도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손님이 몇 분 기다리는 거에 중요하가 아니라 그냥 나는 기다리기 싫다라는 거를 그쵸. 약간 자존심의 문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낸 게 이제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메뉴판을 드리는 일단 메뉴판을 드리는 그런 방식을 좀 시도를 약간 했습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이제 앵커링 효과를 주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답을 내려라. 주문을 사전에 해 놓은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딴 데 가면은 서로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을 또 미리 엮어 놓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일단 저는 약간 내포적인 그 마음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메뉴판을 드릴 때 약간 이런 마음이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저는 멘트를 항상 자석이 많이 없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메뉴판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직원들 다 매뉴얼로 되어 시켜놓은 있고요. 거네요. 예, 그 앞에 메뉴판도 걸려져 있고요. 들어오면 메뉴판 어디든지 볼 수 있게 게시돼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께 직접 일일이 다 메뉴판을 건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가게가 아니다. 그냥 좌석이 좀 작을 뿐이다. 근데 지금 만석이니 이왕 오신 김에 메뉴판 보시면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느낌으로 좀 메뉴판을 건네드리는 거죠. 예. 우리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좀 작다. 근데 자리가 없으니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을 건네드리고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좀 보면서 기다리시다 보니까 이제
2팀, 3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 팀부터는 오히려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번호표 뽑아야 됩니까? 뭐 그냥 서 먼저 있으면 물어보네. 되나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승욱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줄 세우기를 이제 가져가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식당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까 테이블이 비어 있어. 네. 근데 일부러 빨리빨리 안 들여보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떤 겁니까? 어떤 이게 전략이에요? 원래 이제 외식업 매뉴얼에서 네. 이게 앞에 손님이 나갔어도 이거를 상을 다 치우고서 받아야지 그쵸. 되는데 이 치우는 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치우고 있는데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고객 경험상 안 좋거든요. 예, 앞에 손님 다 먹고 남긴 거를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상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치우느라고 기다리게 하는 건데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가게 밖에서 내부가 또 너무 잘 보이는 것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안 좋고 아하.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서 이제 기다리게 하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네.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규모 창업, 소자본 창업이 또 뭐 리스크가 좀 낮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좀 주의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소자본 창업의 가장 주의할 점이 매장에 좀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기획력을 꼭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려면 기획이 좋아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소자본 창업은 입지가 좋지 않은 상권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뭐 강남 대로변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반드시 방문해야 될 이유를 좀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원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먼저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싸게 팔자. 우리는 동네 장사하니까 김밥 한 줄에 한 1,500원 받자. 뭐 더 싸게 받자. 뭐 한 줄 사면 2줄 주자.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김밥집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밥집이 뭐 당근 김밥으로 유명하다면 뭔가 새로운 재료라든지 뭐 기존에 알고는 있지만 좀 특이성을 주고 기획력을 좀 넣은 뭐 예를 들어서 당근 김밥으로 유명하다면은 그 매장에 가야 될 이유가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요소를 좀 만들어내는 게 기획적 필수가 좀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노승우 그 창독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 마케팅만으로는 입지 단점을 좀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기획력이 갖춰진 후에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은 그런 기획 없이 무조건 가격 전략으로만 소자본 창업에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장사 PT 서동국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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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 3천 명, 20%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15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앤컴퍼니 옛 한국타이어 그룹이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로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행사 전후 부대 이동 중에는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가 통제됩니다. 특별교통대책으로 버스는 우회하고 지하철은 증편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개미스쿨 시간에 국내외 경제 이슈와 투자 전략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2482님, 기업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당국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벗어나 보자.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뭐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네. 수익성 등등을 따져서 100개 기업으로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혜택이랄 게 아직까지 딱히는 없어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쵸. 그리고 뭐 표창장을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표창장 받는 게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연기금 투자의 기준이 되도록 네. 유도하겠다 이런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나 네. 페널티도 좀 약한 당근과 채찍이 모두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발표된 초반이니까요. 네. 아직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기부금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399님, 저는 연봉이 2,500만 원이고 지출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부금이 연 250만 원인데 연말정산 시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이어도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을 냈을 때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116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기부금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가 된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부분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라면 기부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100만 원을 기부했더라도 30만 원만 공제된다는 이야기고 기부금은 내가 낸 해에 공제를 못 받아도 10년 동안 2월이 됩니다. 다른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그때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네. 그런 개념이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3분의 1, 네. 3명 중에 1명은 사실상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원천징수로 냈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나면 돌려받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세금을 또 내지 않는다.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